제주 4.3 특별법에 의하면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유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종령이 해제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현대사 최고의 비극을 낳은 사건이었죠. 4.3 사건을 우리 4.3 특별법이 1947년 3월 1일 3.1절 발포 사건 때부터 1954년 이제 한라산 금종령이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꽤 긴 7년 가까이를 4.3 사건의 기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주 4.3 사건 진압 과정에서 희생된 제주도민은 공식적으로 14,000여 명. 대부분 집단 주민 학살 형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4.3 사건 기간 제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비 검속으로 인한 학살 역시 그중 하나인데요. 당시 모슬포에서 있었던 예비 검속 희생자는 252명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회인 백조일손 유족회 고문 양신하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양신하 선생. 지금까지 그가 써온 일기장만도 자그마치 50여 권이나 됩니다. 1954년 고등학교 입학 당시부터 써온 거죠. 양신하 선생의 일기장에는 지난 60년 동안의 제주 역사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일과가 있으면은 혹시나 이거 차후에 후손들에게도 이야기할 것이 있지 않은가 해가지고 메모식으로 늘 해왔던 겁니다. 기록들 중 주목된 한날의 일기. 거기에는 제주 현대사의 길이 남을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행장 동남쪽 많은 사람이 죽어있는 곳에서 형님이 뼈를 찾으러 가기 위해 조퇴하고 갔을 때 형수님은 먼저 와 있었다. 일단 요 날짜를 더듬으면서 우리 그 대구 50년사 이걸 정리하면서 무슨 역사가 나올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유해 발굴했던 그 기록이 있어가지고 그때 때마침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주 달도 틀리고 날짜가 틀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양신하 선생과 유족들은 지금까지 예비 검속으로 학살된 선조들의 일을 알리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넉 달 뒤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이후 12월 1일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됐죠. 그리고 2년 뒤인 1950년 6월 25일 한반도를 포성으로 뒤흔든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기울어 남으로 전선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정부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자와 반정부 혐의자들에 대한 예비 검색을 실시하죠.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물론 이제 남북 상황에서 북한 침공으로 인해서 일어났는데 당시에 아직 남로당도 있기 때문에 혹시 북한과 남한에 남아있는 좌익성향 또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게릴라 작전을 쓸까 봐 이제 물론 노심초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비 검속 명령은 전국 각 지역 경찰서로 하달됐습니다. 전국 요살인 전원을 즉시 구속할 것, 그리고 전국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 요시찰인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기준도 정확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일선 경찰의 잣대에 의해서 하게 되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국민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은 일단은 좌익 성향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요 시찰인에 제일 먼저 되지만, 이때 당시에도 경찰에게 밑보인 사람들은 뭐 그냥 예비검속에 걸려드는 경우도 있고, 4.3 때 중산간에 들락거린 사람들을 이제 예비검속자 대상자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 고정민, 회사를 간다. 나와라. 아, 무사만 씨, 무슨 일이올까? 예? 나 이제 양민중도 이수다게 무슨 일이랑 경엠수가? 걱정 마. 조사해 보고 별일 없으면 며칠 내에 풀려날 테니까. 아이고, 맹순이 아봐. 아이고, 어떤 허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4.3의 공포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국전쟁을 통해 가지고 뭐 예비검색이라든지 또 공산주의자 색출, 빨갱이 색출로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나 계엄령에 의한 계엄군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당시 상황이 비상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자발적으로 따랐다 어쨌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법이 그 외에는 방법이 없고, 내가 왜 잡혀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잡혀갔다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밝힌 경찰 공문서에 따르면 1950년 8월 4일 제주도 내 요 시찰인 중 820명이 예비 검속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 모슬포 관내에서 예비 검속돼 온 사람은 총 344명이었습니다. 여기 이쪽으로. 당신 저쪽. 여기 저쪽. 잡혀온 사람들은 등급별로 구분됐습니다. 등급은 A에서 D등급으로 나뉘었는데 A와 B등급은 경미환자고 C와 D등급은 중유환자로 처형 대상이었죠. 남편이 예비검속으로 구금된 어느 가족. 어머니 어디 가는 거 마씨? 니네 아방 베리레 감시네. 아버지 본 지 오랜디 혼자 보고 정하다. 아이고 걔는 혼자 글라. 어떤 화수가? 아이고 소감수다. 우리 아방 뱅자라분한 어떤 햄신고 했냐. 혹은 배려보제 놨수다. 아 예. 아버지다. 아버지. 아이고 야기. 저 아지방은 얼마 있으면 나갈 거인 고롭디다. 조들지 맙소. 아이고 고맙수다. 걔나저나 이거 입을 거 가정하신디? 혹은 안내돈 가면 안 데크가. 개걸랑 거막 전 없어이. 이거 고맙수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모슬포 절간고구마 창고를 찾은 가족. 아버지 어서. 그건 무슨 말이고? 아이고 아픈 아방이 어디가 어신 말이고? 어디 쉴 거우다. 창고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남편을 찾아봤지만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명단에 보니까 D급으로 평가된 사람이 살아나왔어요. 근데 252명을 학살했다는데 이 사람 빼버리면 그 숫자가 모자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적을 하다 보니 6사람이 D급으로 된 사람이 살아있고 또 당일 잡혀간 사람이 6사람이 있어요. 그 6사람 중에 이제 저 보성리 가면은 저 도전공장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아침에 방아를 찌려고 문 열어 있으니까 군인들이 와가지고 삽을 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삽을 빌어갔으면은 삽만 빌어가지 빌려주는 사람을 태우고 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구금이 아니라 당일 대신 죽여버린 거예요.
1950년 8월 20일 새벽. 조용히 합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 어디에 실거 감시? 영어당 우리 아무도 모르는 데서 한꺼번에 죽는 거 아니울까? 개미는 안 돼 죽게. 공포에 떨던 남자는 갑자기 신발을 벗어 트럭 밖으로 던집니다. 형이라도 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할 거 아니라. 마수다. 나도 뭐 데킬 것인가? 생각도 못한 남자는 입고 있던 조끼를 벗어 트럭 밖으로 던집니다.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을 트럭이 지나온 길에 떨어뜨립니다. 자신들의 행방을 알리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뒤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아침 일찍부터 밭일에 나선 이모 씨. 그런데 이 새벽이 무슨 총소리라? 어디서 군인들 총연습 행신가? 뒤이어 여러 대의 군용차와 트럭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경원생이로구나 이게. 끝난 감신게. 아이고, 그게 아니라. 아이고. 소먹이는 할아버지 하는 얘기가 아까 추락에 사람들을 가득 싣어 몇 개 밑으로 갔는데 그분들이 내 소먹이는 것을 보고서 라이트 비친 걸 보고 내 얼굴이라도 아리키려고 그 차후에서 얼굴 모가지를 내밀면은 총대로 막 대면은 엄청 내려앉더니만은 조금 있으니 저 섣달 오르면서 막 콩복든 소리 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경익 씨는 자기 형님 생각나서 섣달 오르면 미리 달려가고 같이 갔던 친구한테는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여기 사람 죽여버렸다고 연락해라 하니까 해달라 하니까 그 같이 갔던 한 분은 와서 이경익 씨의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 이경익 씨 아버지는 가까운 영랑, 무록, 신도, 서광, 화순 다 연락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족들이 아주 글로 운집을 하게 됐죠. 집단 학살 소식을 듣고 각 마을에서 달려온 사람들.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성희. 아이고 양계 맹순이야 박말씨 어디 수가 여기 수가 아니지. 아이고. 제주도의 예비검속에 의한 총살의 경우 그 피해 사례는 4.3 사건 진상조사단에서도 한번 증언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했는데 실제 현재까지는 피해 규모 정도를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러니까 왜 도대체 예비검속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예비검속자들을 반대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 총살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런 해석의 부분은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 검속자들의 학살 현장은 이후 군과 경찰에 의해 철저히 출입 금지 구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6년 6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956년 5월 모슬포 절간고구마 창고 수감 희생자 유족들은 시신을 수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서를 준비합니다. 영행이라도 초짜서주 다들 썼지양. 가게마씨. 네. 가게마씨. 그리고 관계기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유해 수습 허락을 얻어냅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은 가득 모였고 계속 물을 푸고 있었어요. 그 가보니 물구덩이라 물을 푸고 있는데 우리 형수님이 먼저 가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지방 형은 선나니까 여기 사 있어. 이 아지방 형 선나니까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나는 그 말만 듣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오전에 갔는데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서
해가 서울로 다 기울어갈 때요. 그때 되니 우리 형수가 아무거나도 하나 차지해. 이 말을 듣고 그 말 듣자마자 뭐 뼈 하나 차지 못할 줄 알고 나온 걸 우선 받은 겁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받아놓고 다음에는 큰 뼈라면 이건 팔이로구나, 이건 다리로구나. 우선은 4개가 큰 뼈로 놔놓고 다음부터 잔뼈 있으면 어디 부분도 모르고 가져다가 싸서 창호지에 쌓아놓은 거죠. 각자 유족이 가져간 게 17구. 나머지는 누구 뼈도 모르는 것이 132구인데 이것을 한 장소에가 묻으면서 거기에 묻은 132구의 후손들은 우리는 성씨 따주지 아니고 다 우리 할아버지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죠. 4.3 이후 예비 검속으로 또 한 번의 광풍이 몰아쳤던 섣달오름. 희생자 유족들은 돈을 모아 부지를 매입하고 1957년 4월 28일 이곳에 유해를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132명의 할아버지가 한날 한시 한 곳에 죽어 뼈가 엉켜 하나가 됐으니 모두가 한 자손이라 하여 백조일손 지묘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가 섣달오름 학살터인데 바로 이런 슬픈 역사가 되풀이지 말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원을 해놨습니다. 60여 년 전 그날의 광풍은 어디로 갔는지 웅덩이는 고요하기만 합니다. 바로 여기에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준 양민증을 소지한 분들입니다. 국가가 준 양민이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될 거인데 이런 슬픈 역사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는 진상조사 보고서가 유일하게 국가가 인정한 사실로서의 보고서는 나와 있는데 이제부터는 강론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예비검속이라면 그 하나만 가지고 좀 더 연구라든지 조사 활동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사건의 성격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25) 포성에 놀라 잠들지 못한 밤에 견우와 직녀 만나 맺힌 정을 풀던 밤에 어쩌면 바로 7월 칠성날 긴 이별이 되더이다. 우리들 가슴에 박힌 총알을 누가 빼랴. 해마다 7월이면 아물듯 도지는 상처. 역사도 막힌 것 뚫어야 제자리로 흐릅니다.